당장 자유시민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나오신 분들 유튜버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튜버님들 먼저 예. 예. 조신사 TV의 조신사 선생님 나오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다미 TV의 김향수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궁화 TV의 곽은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행일 TV, 모르드게 TV의 김병기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은 TV 여기 또 있습니다. 오훈 TV의 오은. 예, 그대로 실명해. 오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재단의 이미환 목사님도 오늘 함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또 패널분들 예. 먼저 소개 선생님부터. 예. 항상 그 비전문가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동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오늘 참석했고요. 현직 병원의 요양병원 야간 전담 간호사로 있고 예. 병원에서 교회에서는 작은 교회고 특수한 상황인데 제가 그냥 전도사 사역을 직분은 전도사예요. 아, 예. 연명되지 않은 예, 예. 무서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레베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간호사 특집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간호사 특집. 예. 예, 오늘 왜 다 간호사분들이 나오셨냐면요. 코로나가 3차 발발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 아주 뭐 온 나라가 난리인데 이와 더불어서 또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이런 모습 관련해서 오늘 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두 분이 나오셔서 또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정직 2개월 당했는데 법원이 취소했잖아요.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나눠보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아주 빠르게 분리됩니다 지금. 예. 총 국가 부채가 5,068조 원이라 그래요. 이제 이거 5천이요? 5천. 와. 대단하죠. 예,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제가 예. 그때 가서 예. 이거 할 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고요. 예. 이거 하면서 또 화폐 개혁에 대해서 오늘 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네. 부정선거 예.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3차 발발이 되면서 문재인 정권이 이거를 통제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있다. 현재 의사, 간호사, 병상이 모두 부족하고 코로나 환자 때문에 다른 환자들을 돌보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지금 현장이 어떤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자매님부터 레베카? 네. 예, 레베카 자매님부터요. 현재 어때요? 이거는 그 코로나 첫 번째 터졌을 때부터 정말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는 병원에 무슨 시스템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환자를 못 받는 것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진짜 의료를 받아야 할 환자분들이 진짜로 사망하는 그런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이게 빨리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코로나 병상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그 부분에서 치료를 하기 시작되면서 이 문제는 조금 좀 잡히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제 병상이 그냥 엄청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지금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죠. 대략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얼마나 부족한지. 대학병원에서 뭐 열어봤자 이제 한 병동 이제 한 층밖에 이제 열 수가 없게 되는데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해도 한 40병상 확보되는 병상은 한 층에 병상이 그 대학병원 같은 몇 개? 44병상이고 3층이 약 80개라고 80병상이요? 이거 이제 대학병원 기준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40병상이 모자르다고요?
그럼 한 50%? 그렇죠. 어때요 지금 상황이? 저는 그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게 요양병원. 요양병원에 대해서 말씀해 예, 주시죠. 예. 요양병원. 네, 요양병원이 거기 더 심각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행히 저희는 제가 용인에 있는 요양병원인데 예, 예, 예. 지금까지 관리를 워낙 잘해서 아, 한 사람도 없었고 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외부인들을 처음부터 저희는 차단을 철저하게 하면서 거의 면회를 다 사절했어요. 아주 힘들고 아,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는 잘 되는데 지금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예. 29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잠시만요. 이게 소리가 좀 작죠? 네, 좀 작아요. 잠깐만요. 근데 왜 보건복지부에서 왜 나오는 건가요? 이제 요양병원이 알다시피 지금 환자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 사망 환자까지 지금 발생이 되다 보니까 예. 이제 저희가 타겟이 된 것 같아요. 저희는 철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29일 날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준비 중에 있어요.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지만 일단 예.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냥 다른 요양병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호사분들이나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뭐 정규직이 아니라 약간 그 정규직 말고 그 이렇게 네? 간병사. 간병사분들이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례도 속출하고 힘들어서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열악한 두 거예요. 다 겹친 거죠? 예, 코로나가 예. 두렵기도 하고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렇죠. 예, 환경 자체가.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어르신분들, 노인분들도 많고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저희 병원은 없지만 예. 지금 방송에 나오다시피 요양병원에 간호사들이 대거 왜냐면 다른 데도 얼마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직을 그렇죠. 많이 하게 예. 되죠. 그다음에 간병사들도 마찬가지세요. 간병사들은 또 조선족들이 90%에서 100% 사이인데 그분들도 얼마든지 사람이 없어서 문제예요. 사실은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일할 사람이 사람이 많이 부족한가 보죠? 예, 이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러기도 하고 코로나를 검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타 요양병원에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 환자도 늘어나고 돌볼 수가 없어요.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청년들이 직장이 없다고 해도 이런 데가 다 또 일할 그 직장이 있기는 있네요.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네, 예. 맞아. 이거 참 문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청년들이 일자리는 많은데 이 여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실은 간병사가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네. 저는 지금 나이가 사실은 이미 정년퇴직이 훨씬 지났죠. 60이 넘었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감사한 거는 지금 저희 또래나 저희 선배님들이 다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안타까운 게 1년에 4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연봉 말씀하시는 거. 연봉이 아니라 예. 그 4년 동안 간호학과를 졸업했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그렇죠. 위해서 1년만 공부를 1년만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그 학비를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연봉이거든요. 그래요? 예, 대학병 특히 대학병원 같은 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안 한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현상이 터지기 전에 저는 무슨 일을 하려고 했냐면 간병사를 제가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직장이 없을까봐 10년 전만 해도 제 나이에는 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요? 네, 그럴 정도였는데 지금은 서로 오라고 난리예요. 서로 지방을 왜 그러지? 줘도.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젊은 친구가 있지만 연봉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간병사하고 간호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간호사는 이제 말 그대로 의료인에 속해요. 저희가 의료인에 속하고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일반 물리치료사나 임상병리사나 엑스레이 강사서 기사나 이런 분들은 그냥 면허증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자격증으로 지하고 간호조무사도 자격증이고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의료인에 우리가 속하기 때문에 비상시에도 간호사들은 얼마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젊은 세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3D 업종 중에 하나라서 간호사가. 네, 일 안 해요. 젊은 세대는. 돈을 많이 줘도 이게 또 다른 일을 해요. 저는 또 이게 네. 다른 내용인데 네. 또 면허증하고 자격증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나 보죠. 괜찮겠지. 그러면 우리도 운전 면허증이니까 이것도 면허네요. 네, 그렇죠. 자격증이 아니고 운전 자격증이 아니라. 저희도 이거 알았어요. 면허증이라는 예. 것을 엄청나게 쉽게 한 단계 위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면허증 보다 한 단계 위겠죠. 자격증 예. 한 단계 위. 예.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좀 운전면허증. 국가에서 주는 아니고 아니 국가 자격증이. 자격증은 예. 단체요? 시도지사들이 주로 자격증을 아, 내요. 시도지사. 네, 각 시도지사들이. 저기 간호사를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좀 레벨 현장에 생생한 네. 간증을 좀. 이거는 진짜 저도 이제 갓 졸업해가지고 이제 3월달에 입사해서 지금 약 10개월, 11개월 차가 되는 간호사고요. 근데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제 꿈이 간호사였고 이제 일요직에 꼭 내가 종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그런 좀 사명 의식을 갖고 현장에 왔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조금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동기들이나 그런 친구들을 보면 이제 학점 그 성적에 맞춰서 간호대학을 선택했거나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취업이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이제 보장되는 게 연봉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돈을 보고 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장이 딱 맞닥뜨리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량도 어마어마하고요. 이제 저희가 그 한 액팅일뿐만 아니라 이제 전산 업무가 엄청나요. 그래서 사모 그치, 일이 그 액팅일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함과 그리고 이제 선배 간호사 선생님들의 그런 분위기, 갈굼. 예, 분위기가 그런 것에 적응을 못해서 이제 많이 퇴사를 생각하는 그게 그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업무량하고 그 선배 간호사들의 갈굼. 자, 요 두 개로 봤을 때 몇 대 몇으로? 몇 대 몇? 한 5대5 정도 돼요? 아니면 한 6대4? 근데 저는 이제 업무가 힘들고 과중되는 건 참고 견디면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람이 힘들게 하면 사람이 힘들어요, 맞아. 사람들이 스트레스, 직장 네. 상사가 스트레스 주는 거. 네 그게 제일 이게 좀 아무래도 아 그렇구나. 역시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그 여자 간호사분들 왜 이렇게 그 분위기가 세요? 왜 그런 거예요?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한참 후배인데요. 그렇죠. 불편하게 네, 있으니까. 한참 후배인데 이제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제 간호에 대해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왜 그러냐면 저희 세대하고 지금 세대들은 달라요. 이제 지금 세대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간호의학적인 의료 용어인데 이분들은 팀 메소드라는 방법으로 간호사 한 명에 환자 몇 명을 주어지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일을 하게 되고요. 저는 펑셔널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윗사람이 연차가 수간호사 밑에 있고 그다음 주임 간호사 있고 그다음에 뭐 정맥주사 놓는 사람 따로 있고 따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체제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신규 간호사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그런 펑셔널 메소드 옛날의 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안정이 될 때까지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각 병동에 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규 간호사가 임상적인 지식은 굉장히 많고 실력은 있지만 그 이론적으로 실력은 있지만 실제 임상에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모든 업무를 다 줘버리거든요. 모든 업무 네가 알아서 6명, 예를 들어 5명은 네가 알아서 이렇게 되면 지쳐버리는 거. 말 그대로 지금 전산까지 있잖아요. 저희는 수기로 다 했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후배들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안 가지만 가수와 젊은 사람이 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3년은 버텨라고 무조건. 최소한의 3년은 경험을 해야만이 내가 그만두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간호직이다. 너무 아깝지 않냐. 그러고 저도 제 나이에 미리 탁표를 써버려가지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저는 가르치는 일을 주로 많이 했고 15년 정도. 그러다가 다시 이제 요양병으로 오게 됐다라는 거. 근데 지금의 신세대들의 우리 후배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 속에 살다 보니 윗사람대로 힘들고 아랫사람도 힘들고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안 끝나면 이브닝버디 새벽 1시가 되도록 퇴근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희 때는 안 그랬어요. 저희 몇 시간 일하세요? 정해진 건 이제 8시간인데 저도 이제 일이 밀리다 보면은 퇴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 일과 제 전산을 모두 마치기 전에는 왜냐면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일을 모두 마치기 전에는 퇴근을 못하고 이제 중환이 터진 날에는 더 이제 새벽 1시, 2시까지.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두 분은 저기 뭐 경력을 떠나서 뭐 세대를 떠나서
코로나 사태는 두 분 다 처음으로 겪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간호사들이 그렇죠. 네.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 전국은 처음으로 대하는데 예 정말 이 지금 예 오래되신 우리 대량 선생님은 그 전부터 이제 의료계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지금 사태하고 그 전화가 어떻게 틀려졌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고 네. 우리 또 신입은 신입대로 들어와서 정착하기도 전에 코로나가 터져서 어떤 상태가 됐는지 그거를 한 번씩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일단 코로나 사태가 이미 하는 내용이지만 예예. 1차적으로 2월 달에 정부가 못 막은 것 자체가 문제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는 환자들이 보호자를 못 만나는 거에 대한 그 안타까움. 아 다른 보호자를 것보다. 못 만나. 예,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해야 예. 되고요. 잠깐 얼마 전에 해줬어요. 그냥 스크린을 쳐놓고 목소리를 듣게 하는 그런 어떤 연애가 됐지만 그게 아닐 때 입원 환자들이 돌아가지고 이제 불안해하는 이런 현상들 그런 것이 너무 심해졌어요. 아 그렇죠. 어머님이 가서 네. 아니면 뭐 누나라도 가서 음식이라도 이렇게 따뜻한 밥이라도 이렇게 주면은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죠? 그런 반면에 네. 의료 측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불안하다고 또 표현해요. 네? 환자 보호자들을 안 만나니까 아. 스트레스를 안 받죠.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안 요구사항이 받는다. 없어요. 아. 네. 요구사항이 없어지니까 어우 너무 편하다. 연애 안 했으면 좋겠다. 저희 같은 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네,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아 너무 그렇죠. 안타까워요. 예. 자연스럽게 서로 대면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런 그 차이예요. 제가 느끼는. 그래서 요양병원에 안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아 요양병원에. 예. 예. 그런 규제 때문에요. 예. 예. 부모를 만날 수 없고 막 이런 규제가 심하니까 예. 안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제 아, 친구도 원래 보내려고 했는데 예.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그렇죠. 부모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보내시는 분도 생리별이잖아요. 생리별. 예. 그러다 돌아가시면 이거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예. 지금 환자가 너무 외로워하고 고독해요.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그렇죠. 대화를 할 수가 아. 없어요. 예, 의료 제가 아는 분도 여행원에 계시는데 정말 임종 직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대화를 많이 요구하고 격려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찾아오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나 외로워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간호사분들은 의사 간호사분들은 좀 편할 수 있어도 이거 좀 만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환자들은 네, 이거 정말 이거 그러니까 인륜적인 거고 도덕적인 거예요. 예. 예, 이거 저기 뭐 의학적인 걸 떠나서 인륜하고 도덕적인 거는 우리가 배제해서는 절대 안 되죠. 아니 실제 중국에서 최초로 이게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그때 어떤 남자 청년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누나가 와서 다 간호 수발하고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그 뉴스에 우리가 또 한번 나오는데 듣고 예 자매님 예. 이게 좀 꺼진 것 같아요? 꺼졌어요. 아, 이게 지금 이게 저기 이게 너무 소금을 저기 누가 건드렸나 보다. 잠시만요. 그거랑- 문재인 탓입니다 이거. 예, 모든 다 문제인 사실이에요. 문재인과 아, 예, 알겠습니다. 연애가 안 돼요. 전화지가 임종병원에 있었는데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희가 하면은 1시간 정도 합니다. 예, 바쁘시면은 잠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시면 갔다 오시면 누가 뭐라는 거는 예,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인정도 지킬 수가 없어요. 자식된 도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인정도 참 지키지 못하는 얼마나 혼자 고독하게 희생을 막아야 네. 되는지. 최종월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예, 아드님들이 오셨는데 뵙지 못했고요. 부모님이 지금 실용고생인 사모님도 병원에 계시는데 만나지 못하잖아요. 못 만나요. 그럼요. 저도 장학지가 병원에 계시는데 면을 못 가요. 면회가 안 돼서. 일단 저기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나요? 목사님 보신답니다. 아, 제가 보고 예, 그러면 그냥 하셔도 큰 소리로 하면 나옵니다. 큰 소리 하다가 여기 들어올 거예요. 예. 예, 지금 그 자매님 자매님 얘기를 듣고 예, 외박한 예, 자매님 예, 얘기를 예. 듣고 이제 한번 또 주제를 또 예. 저는 이제 원래 입사가 이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신규 간호사들의 동선과 이런 거를 파악하면서 제가 원래 B번 순서였는데 이제 앞당겨져서 급하게 들어간 케이스라 저는 그거에서도 정말 그렇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보호자가 상주하는 병원이어가지고 이제 뭐 면회나 이런 거는 면회가 아니라 그냥 보호자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환자분하고. 근데 이제 병원에서 자꾸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병원 규정도 계속 바뀌고 이제 보호자분들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이제 계속 이게 규정이 바뀌니까 이제 출입하고 보호자 교대하고 이러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좀 더 엄격하게 이거를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병원 지침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보호자분들 민원도 엄청나고 그거를 이제 응대하는 저희 입장도 이제 너무 항상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코로나가 중국폐렴이 자 이게 22일 날 문재인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모진들한테 내가 백신 확보를 몇 번이나 말했냐, 근데 왜 아직까지 준비를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유, 그죠? 심해. 근데 그 동일한 날 22일 날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문 대통령에게 백신 직원 2번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2월달하고 6월달에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씨가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문재인한테 그 면전에 데려가서 2번이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월하고 6월에 백신의 문제죠? 백신을 네. 확보해야 된다. 빨리 지금 그 신청을 하고 확보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때 문재인 씨가 그거를 그냥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게 듣기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확실히 문재인 씨가 그 우리나라를 요 코로나로 계속 통제를 하려는 그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백신을 계속 일부러 K 구하지 않으려고. 방역 홍보만 했어요. 예, 맞습니다. K-방역이 K-방역 홍보라고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예, 저는 그 K방역 마스크 쓰세요, 뭐 쓰세요 이러면서 그 홍보비가 뭐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엄청난 많은 비용을 주고 그 홍보를 했다더라고요. 그 정치 탄압을 하려고 공포를 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비겁한 자입니다, 문재인. 예, 맞습니다. 아주 야비한 남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중국이 그 입국자를 받아들였잖아요. 2월달에.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의료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지금 안 나오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만처럼 했어야죠. 북한도 막았어요. 예. 북한도 막고 있었는데 시진핑 눈치 보느라고 몽골도 입국자가 없으니까 사망자가 없습니다. 몽골. 네 없어요. 몽골. 우리나라는 일부러 수입한 거 아닌가. 예. 참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또 국민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수입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용을 했고 정말 우한테는 이득 본 게 누구예요?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에요. 예. 우한폐렴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독감으로 죽고 자살을 죽은 사람이 더 지금 많다고. 예, 자살이 하루에 그거 제가- 70명씩, 93명씩 자살한대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그 현장에 있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다른 병으로 죽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연결돼서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기저질환. 치료를 못해서 다른 이 코로나 환자 받느라고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받지 못해서 그분들이 사망하는 이런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초창기 때 네. 이제 많이 시스템이 안 갖춰졌을 때 이제 네. 코로나 병상이 열리기 전에 이제 그 환자들을 이제 병원에 못 오게 했어요. 그냥 아예 수술방도 안 열고 이제 외과 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만 하면은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수술방을 아예 못 여니까 이제 급한 그런 시각을 다투는 주로 외과 환자들이 많이 사망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방이 열리면서 이제 조금 코로나 병상이 열리면서 거기서 철저하게 격리를 하고 관리를 하니까 이제는 그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중에
이게 산소 호흡기 네네. 뭐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나요? 아 좀 그래요? 거의 다 네, 무조건 그렇게. 죽으면 우한 폐렴 때문에 죽었다고 그냥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예, 진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알아보니까 이 그 우한 폐렴에 걸리면은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기저질환으로. 그렇죠. 이제 저 지금 기저질환 얘기는 아니고요. 예, 좀 다른 아니 제가 건가요? 좀 증상을 좀 예, 예, 궁금해서 예, 예. 의료인이라서 예, 예, 예. 뭐 어떻게 정말 숨을 못 쉬어서 다 사망하나요? 숨을 죽어요. 저는 이제 코로나 병상에 있는 아. 간사는 아니니까 아, 이제 네. 그거에 직접적으로 제가 본 건 아닌데 뭐 다들 이렇게 폐렴 증상이 오면서 이제 뭐 폐혈증도 오고 그 겹치면서 이렇게 사망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직접 제가 그걸 본 적. 아 예. 예. 아 그냥 궁금해서 예, 저였는데 마스크 껴서 이게 숨 막혀. 국민들 다 마스크 껴가지고 예, 이 사람의 산소 배출이 안 돼가지고 본인이 그거 마셔가지고 더 병원에 머리 계신 아프고 건데. 머리 아프고 건강 이상 건강 이상 올 수가 뭐가 맞아. 맞아요. 예, 건강 맞아요. 이상. 예, 맞아요. 조금만 달려도 숨이 또 차죠. 택배 기사님들도 과로보다도 마스크 쓰고 일해가지고 여기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예예. 이렇게 저희가 마스크를 끼는 저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하루 종일 뭐 크게 쓰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인데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고 제 입에서 나온 이산화탄 다시 들어맞고 있고 예. 이러면 나중에 지금은 나타나지 않아도 나중에 3년, 5년, 10년 이후에 치매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가들 소개로 좀 네. 말씀해요.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무조건 다행히 제가 야간 근무기 때문에 야간에 인계아 받을 때만 잠깐 하고 해진 잠깐 놀 때만 하고 무조건 저는 벗어나요.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니까. 그리고 그 코로나 하면제가 네, 방송에도 나와요. 근데 이거를 밝히지 않아요. 밝히지 않는 거고 저희는 어른이니까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지금 신세대 자라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제 손녀가 제가 2명이나 있는데 얘들은 이미 병적 수준이에요. 할머니 마스크 써야죠 이런 식이거든요. 맞아. 이 아이들이 폐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런 이론도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렇게 숨을 계속 편하게 쉬어야 다른 이제 여러 바이러스를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면역력이 증가가 되는데 예. 이거를 쓰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이게 자꾸 증폭이 된대요. 면역력이. 그렇죠. 다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면역력이 증가가 안 되고 뭐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참고로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손 씻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물론 생각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저는 꼭 필요한 데만 씻어요. 그래서 비형 간염이 저는 연구함차가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96년도에 아마 제가 내과병동에 한 3개월을 근무했는데 한 2년 뒤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다가 검사를 했더니 비형 연구함차가 생겼는데 연구함차가 생기면 그냥 평생 가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근데 어떤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B형 간염 주사를 3번을 맞아도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뭐라 해요. 지나치게 깔끔 떠는 것도 문제가 있다.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 거니까 저는 이 코로나라는 것도 진짜 아까 민영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절대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우리는 헤쳐나가야 돼요. 가능하면 마스크 벗어야 돼요. 마스크 벗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분명히 이게 무대뽀가 아니라 꼭 내가 나를 관리를 하는 거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빨리 마스크를 벗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의료 현장에 계신 분이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생생한 증언이에요. 예, 전문가적 네. 소견을 가지신 분이 이 발언을 하는 거예요. 예, 의사 선생님들도 간호사 선생님들도 한결같이 이 마스크 썼다고 해서 코로나가 번지고 안 번지고 맞아요. 이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전혀 상관. 예, 이거 진짜 국민들 입 닫으려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다 지금 이거 세뇌. 입에다가 지금 죽새를 치운 거거든요. 지금. 아니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그 이제 산책로에서 이제 달리기 운동을 조깅을 하면은 아니 그 사람 몇 명 다니지도 않는데 이거 왜 마스크 왜 쓰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희 동네 예. 그 산에는요. 산에 그 평양증 있잖아요. 네. 거기서 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산에 오는 사람들도 다 마스크를 썼더라고요. 아 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우리가 공기 마시러 좋은 공기 마시러 가는데 그 운동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를 좀 너무 하라더라고요 그렇게. 아니 그리고 이게 창조 원리가요.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자연이 나무가 들여마셔서 새로운 공기를 공급해주는 게 창조 원리예요 이게. 네, 맞습니다. 예. 그 사람이 자기가 뱉는 그 이산화탄소를 다시 먹으라고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예, 이 창조 질서도 지금 어그러뜨리고 그래서 이걸 찾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되는데 효과 자체가 극히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몸을 더 축낸다고 더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예. 무한폐렴 걸린 사람만 마스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는 걸리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맞아요. 누구한테 전문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죠. 마스크 다니는 거예요? 의료인으로서 네. 동감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 지금 무한폐렴 걸린 사람들만 마스크 쓰는 게 양성자 예. 쉽게 말하면 예, 확진자만 그렇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의상 타인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나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그렇죠. 배려하는 예, 차원이거든요. 예, 예. 그럼 내가 확진자가 아닐 경우에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쓰지도 그렇죠. 않는데 네. 왜 쓰고 다니나 정말 이거 화납니다. 그리고 애들을 세뇌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언제 한번 저기 갔는데 어린이가 5살짜리가 엄마랑 쓰는데 제가 마스크를 안 썼는데 엄마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 안 하게 다시면서 얘야 너 네가 낸 그 이산화탄소 마시면 네 뇌세포가 죽어.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를 심각해지고 걔도 입을 다물더라고. 계속 가면서 들어만 내뱉은 그 썩은 그 이산화탄소 마시면 뇌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네. 말 못하고 가만히 심각해서 가더라고. 근데 네. 애들을 세뇌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제 생각에.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저는 예. 우파를 타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아스팔트에 우파 어르신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빨리 죽으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르신들에게 이거 타격을 네, 그렇죠. 타격이에요. 아 이게 참 진짜 심각합니다. 온 웃을 국민이 일이 아닌데. 아니 온 국민이 마스크 쓰고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사진 찍는데 하객들 다 마스크 쓰고 사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요. 이게 참 진짜 이게 결혼식 사진 보면 언제적 사진인지 나타날 거예요. 이게 2020년 결혼식이구나 이게 나타날 거예요. 이게 마스크 쓰고 찍으면 2020년. 아유 나 참. 저도 일하다 보면은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니까 저 너무 답답해서 이게 열이 막 오를 때가 있어요. 네. 머리도 너무 아프고 그럴 때가 많은데 저희는 거의 데일리로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벗으면 안 되고 저희 음료수도 못 마시게 해요. 심지어 저기 타 들어가는데 물도 못 마시게 하고 네, 그 환자분들도 매일 모니터링하고 저희는 잘 때도 그걸 착용하고 자게 하거든요. 아니 환자도 그러면 그거 인권 침해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매일 거기에서 감염관리실에서 와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저희는 진짜 자유롭지가 못한 점. 이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이 다 옛날에는 또 옛날 나름대로의 미신에 속아 살았으면은 지금은 또 이 시대의 미신에 다 속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엄격한 인권 침해예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요 자유 권리를 뺏을 어떤 권한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 간염법 예방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야 되면서 이 간염법 예방으로 이 지금 우리 지금 온 국민 마스크 다 씌웠잖아요. 네. 이 권리 자체가 없어요. 위헌적인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따져 물어야 될 것이에요. 이거는. 맞습니다. 예, 어느 한 집단이 아니라 온 국민을 전부 다 마스크로 입을 봉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이 문정권은 책임지고 물어야 돼요. 예, 이거 정말 이거 국민들 너무 가만히 그냥 지키는 대로 있으면 안 돼요. 예. 제 아는 언니 딸이 지금 시집을 안 갔는데 20대 후반인데 예. 자살을 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작은 아이한테 저희 아들 26인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살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박원순 씨도 그랬잖아요. 뭐 빼미 이런 좀 여자들 여자분들을 이렇게 좀 자기가 승리하고 성공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별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집 문제도 그렇고 너무 막 폭등돼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갖춰진 게 없으니까 거기에 실망이 오면서 자살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더 그렇구나. 그걸 실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씨가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고 청년들 자살하고 있고 사실 청년들 근데 솔직히 저도 청년이지만 우리 같은 청년들이 정신 상태가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네, 우리 청년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취업난도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과를 나와서 이제 이과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저는 이제 간호학과를 나와가지고 취업이 바로 됐지만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몇 번의 서류를 넣어도 다 탈락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받은 그 본인의 심정이 그냥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한동안 바깥에도 안 나가고 진짜 죽고 싶다라고 맨날 그런 생각이 진짜 매일매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국민이 이게.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지금 온 국민이 다 우울증에 빠져 있고 화병에 빠져 있는 거죠. 맞아요, 화병. 맞아. 네. 또 제가 한 달 저도 알바를 했는데요. 이렇게 상인들 하는 걸 했거든요. 근데 가게가 굉장히 많이 문을 닫고요. 다 임대인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있는 곳은 한 군데를 봤어요. 한 구에 예. 거기를 일주일마다 그 구역을 갔는데 손님이 계시는 곳이 나 한 군데밖에 못 봤어요. 다 문 닫고요. 그다음에 그 안내가 뭐였냐면 마스크를 안 쓰면 주인이나 손님이랑 똑같이 다 10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손님에게 손님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식사가 나오시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네. 식사가 끝난 다음 다 드시면 다시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네. 이 안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걸렸어요. 네. 걸렸는데 이 사람이 주인이 이런 얘기를 했냐 해서 주인이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그러면 1차 15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2차는 그 식당에 또 걸렸을 때는 3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네. 그 안내 이런 것도 다 뭐 300만 원 이거 있어요. 식당 이런 거.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을 안 해요. 왜냐면 이런 거를 아는 식당들은 다 막군요예요. 장사가 안 돼서 세도 안 나오는데 그렇죠.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손님이 오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손님한테 따라다니면서 오는 것 자체도 감사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말 할 수 없다. 그리고 막 너무 막 분노하시는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런 거 잘 안내 안 해요.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이제 5일 이상은 식당 가면 안 되잖아요. 네. 4일에 이제 지금은 저희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이제 끝나고 식사하셔야 되는데 이제 4일 기준만 되는 거잖아요. 4일. 네. 가족이면 5인까지 되네. 6인이면 따로 떨어져서 먹어야지. 한 명은요. 네, 아니 한 근데요 저 주민등록이 같이 갈 수가 같아야 돼. 없대. 아니야 주민등록이 같아야 돼. 같은 사람은 우리 완전히 주민등록이 소리나 줄까? 아니 왜 식당에서 호구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주민등록 아니 우리 식당 가도 다 이거 다 쓰잖아요. 써야 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QR 코드 찍으라 그러죠. 아, 찍으라 그러죠. 이제는 또 그것도 안 되니까 4일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마트에 들어가서 QR코드 찍든지 전화번호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라는 게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정말. 네. 맞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화병 때문에 죽어요, 진짜. 맞아요. 합병 때문에 주고 네. 사업이 안 되니까 자살하고. 네. 근데 사업이 안 돼서 마니아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조신사님 저번에 네. 90몇 명, 하루에 93명이요. 93명이 자살한다고 하니 11월 말까지입니다. 정확하게는 팩트입니다. 하루에 엄청난 90명. 거예요, 엄청난 거. 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총 국가 부채가 제가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5,068조 원이에요. 그렇죠. 저희 나라 한 해 저기 예산이 몇 조인가요? 우리나라 GDP가 1,800조 정도 됩니다. GDP. 저희 나라 한 해 예산. 1년 예산. 1년 총 생산이 1,800조고 1년 예산이 아마 500조가 좀 안 될 거예요. 그죠? 500조. 480조? 480조 정도 될 거예요. 480조가 1년 예산인데. 예산. 근데 저희 나라 빚이 얼마나고요? 5,068조. 자, 이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요. 가계부채가 1,637조 원 가계부채. 예, 그리고 기업부채가 1,233조 원. 1233조. 예. 그리고 정부부채가 공식적인 정부부채가 846조 원이에요. 네. 자, 요렇게만 따지면은 3,716조 원이 나오거든요. 네. 요렇게만 따지면 이것도 사실 많은 거예요. 이것만 해도 벌써 우리나라 1년 총생산 GDP의 2배니까 그렇죠. 이것도 엄청 많은 거예요. 자, 이것도 많은 건데 근데 이제 이게 5,068조 원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요거 미래에 지불해야 될 거. 근데 지금 이 돈이 모자른 거. 그걸 따지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지방정부 부채까지 합하니까
이제 그 5,068조 원이 나오고 이거는 저도 나름대로 계산했지만 국민의힘당의 추경호 의원이 좀 분석한 거에다가 제가 조금 더 이제 보태가지고 예, 이렇게 나온 건데 이 중에서 제일 문제가 지금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예, 지금 원래 올해 들어오기 전에 1,600조 원이 안 됐는데 지금 1,600조 원이 넘어갔고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대출을 다 막았습니다. 네, 가계 대출 다 다 막았어요. 근데 가계 대출을 막으면 원래 제2금융권 그리고 사채 이쪽에서 돈을 융통하게 돼 있는데 그쪽도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지금 심각한 겁니다. 네, 우리도 우리가 묘했어요. 7,000조가 되면은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제 6,000조가 지금 넘어도 우리가 IMF가 되고 지금 상태 굉장히 위험해서 올 봄이면 우리가 제2 IMF라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주가 지수가 2,800이 넘어갔어요. 역대 최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주식 걸린 분들 빨리 빼세요.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 이거 보시는 분들 주식하는 사람 빨리 빠져나요. 내년 초에 반드시 이거 폭망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문정권 들어와서 지금 얘네들이 지금 3차 추정까지 했잖아요. 4차까지 했나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까지 다 빡빡 긁어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추정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거 나라의 그 경제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면 함부로 갖다 쓸 돈이 아니에요. 다음 정부를 생각하고 다음에 있는 세대들을 생각해서 이 추경 문제를 논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아니고 4차까지 갔다는 거예요. 4차까지. 그러면 그 돈을 앞으로 미래의 돈을 다 끌어다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이 없다는 걸 미래에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없었어요. 원래부터 없었는데 원래부터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공수처를 지금 상황이 나라 상황이 너무 이상하게 가니까 공수처만 밀어붙이다가 지금 윤석열 문제로 꽝 넘어지고 뭐 하여튼 1월 초에 뭐 장관이 말로만이 하고 네, 이제 선임한다 그러더라고요 공수처장. 아니 그것도 뜬구름 잡는 얘기고요. 사실은요. 이게 뭐 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심으로 밀어붙이고 어거지로 밀어붙여다가 딱 하니까 부작용이 다 나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부작용이 잘 안 나요. 근데 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 불법으로 행하니까 나중에 돼서 일단 이거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막 하잖아요.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추경 문제, 경제적 문제. 네. 저희가 가더라도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돌아옵니다. 예. 그 추경 예산도 예. 국민의힘당도 계속 추경 예산 빨리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정신 나간 소리예요. 국민 애꿎은 국민들한테 무슨 세신 정책 한다고. 지금 공무원 연금 바닥났고요. 국민연금 바닥났고요. 지금 그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들 연금도 다 바닥났어요. 없어요. 허수예요. 지금 계속 국민연금 돈 붓는 거 있잖아요. 깨진 독에 물 붓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보니까 요 지금 주가를 받치고 있는 게 연금 요 공단 돈 가지고 주가를 받치고 있고 그 이제 추경 예산 들어간 거가 이제 또 주식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만약 주가가 확 떨어지면은 국민연금 이거 진짜 바닥납니다. 이쪽에 들어갔던 돈이 그냥 다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면은 예, 진짜 그러면 국민연금 바닥 나는 거죠. 지금 중국도요. 중국도 지금 그 위안화를요. 세계 결제 시스템에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지금 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4천 몇백 조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천 몇백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위안화 자체를 세계 결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긴급 자금으로 쏟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국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중국도 돈이 없어요 지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세계 결제 시스템에서 중국 빼버리면요 바로 망해요. 그러면 중국하고 의존한 나라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걸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무역이 대미 무역이 우리가 중심이 더 많았잖아요. 대미 무역.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대중 무역으로 지금 더 늘렸잖아요. 이 지수를요. 네, 대일 무역은
좀 들차지하고 예, 그렇게 되면은 중국 무너져 버리면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효과가 우리나라한테 바로 다가오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돈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 무너져 버리면 거기에 의존했던 모든 수출길이 다 막혀버리고 돈이 지금 다 이제 수시 조각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화폐 개혁을 하려는 그래서 거죠. 화폐 개혁이 지금 이제 절실하게 이 정부에서는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 화폐 개혁 얘기가 나오시네. 예, 이게 세계 경제 흐름 자체가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국 빚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도 많죠. 미국 빚도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빚더미에 앉은 상황이고요. 미국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해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도 다 회수가 가능해요.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회수할 수 있냐면 금리를 올리는 조건이에요. 그 금의 가치를 올리는 거죠. 1달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달러로 100만 원 빌렸는데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2달러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50만 원을 100만 원짜리 50만 원이 되는 거고 좀 더 올리면은 20만 원,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미국 안에서 조정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미국 얘기예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가지고 있던 가치가 폭락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거든요. 예. 그럼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는 없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그럼 다 모든 경제는 다 미국 지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올리는 순간 주식도 완전히 바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경제도 다 바닥이 나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면 미국은 전 세계 뿌렸던 달러를 다 회수해야 되니까. 근데 그 상태에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미국이 감당이 안 되니까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걷어들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환 보유가 저희 나라도 지금 사실 많지 않거든요. 외환 보유액이.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 자체가 만약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근데 금리가 인상된다고 5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도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제금융 결제 시스템, 국제금융으로 해서 IMF를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외환 보유액이 없기 때문에 IMF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라의 주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IMF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는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화폐 개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조장할 거예요. 이거 수순이에요. 이건 어떻게? 저는 경제학자는 아닌데 경제학자들도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해요. 예,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제 문제도 여러분들 지금 신경 쓰셔야 돼요. 지금 문정권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은 대비할 순간도 없이 경제가 바닥 곤두박질 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내년이 진짜 아마 그래서 블랙홀로 들어가는 해가 아닐까. 스스로 준비하셔야 돼요. 스스로 준비하셔야 돼요. 내년이 기대가 되는. 5월에서 가을까지는 운영될 거다. 그러거든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선거 때문에 이게 내놓고 말을 못 들었지 굉장히 위기잖아요. 굉장한 위기예요 지금. 언론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아니 5천조 원, 3천조 원이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채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골빈 소리 하잖아요. 지금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 다 나눠줘야 된다고. 맞아요. 1차 지급했었잖아요. 네, 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한데 지 인기 얻으려고 지금 전 국민한테 재난기금좀 나눠주면 뭐합니까? 세금 올려가지고 다 뜯어내는데. 아니 지도를 준다는 우리가 이해를 지도를 100원씩만 준다 해서 저희가 이해를 했다고요. 아니 정부 돈을 나라 돈을 지돈처럼 생각하면 그게 아마 못 줄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그러니까 임차인들 지금 임대인이죠. 임대인들 장사가 안 돼서 지금 다 문 닫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임차인들 건물주들한테 이제 그거를 이제 건물주 다 깎아줘라. 근데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떤 방식을 하냐면 지금 세금 거둔 거에서 정부가 보조해줘서 건물주한테 주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임차인하고 임대인의 문제지. 그거를 본인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 세금 거둔 거를 가지고 정부에서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건물주에게 임대인이 못 내는 돈을 보태서 주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것 같은데 경제적인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착한 임대 갖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펄스만 막 걸어놓고
글씨를 그냥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원래부터 경제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장 그 원리에 그냥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그냥 맞춰서 돌아가게끔 해야지. 정부가 일일이 관여해가지고 집값 다 올려놨잖아요. 부작용이 집값 올린 거잖아요. 부동산값 다 올려놓고 저 물가 다 올려놨잖아요. 저 공시지가 올려가지고 지금 세금 엄청 뜯어내고 있고, 예, 지금 돈 뜯어내려고 눈이 그냥 혈안이 돼 있어요. 이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예, 지금 예, 이런 가운데 있고 아까 뭐 예. 물어보시죠? 아니요. 예. 저기 여기 선생님 그 오늘 처음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일단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현재 지금 경제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 주위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너무 몰라가지고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지만요. 예. 많은 이제 유튜버님들이 많은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는 그냥 조그맣게 이제 장사를 하거든요. 예. 어떠세요? 자영업 하시는 예, 장사를 하는데 예. 저는 이제 자동차 쪽 산업 분야예요. 예. 자동차 산업도 이제 망할 줄 알았는데 예.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현대자동차 쪽에서 이제 얘기로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 판매량이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다행이네요. 얘기를 자동차는. 하시더라고요. 예. 자동차 쪽에는 그런 일반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 예. 아직은 적어요. 근데 예. 다가오고 이제 자동차가 무너지면 다 이제 자동차 관련 산업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예. 다 같이 이제 피해를 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제일 이제 조심스러워. 뭐 주위에 이렇게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뭐 들려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저는 이제 많이 이렇게 사람하고 교류하는 업종이 아니라서 예. 제 이제 관련된 사람들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보는 좀 제가 많지는 않아요. 아 예. 근데 다른 유튜버들 분들 뭐 유명한 분들 많으니까요. 네. 그분들 정보를 쭉 항상 제가 이제 모니터링 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예. 항상 배우고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그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지금 말씀 나누는 시간에 선수를 교체했어요. 아, 예. 지금 왜냐면은 또 이제 일이 있어서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예예 오은 선생님. 예, 저희 회사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사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예. 국내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아 10분의 1로. 국내 매출이요? 예, 그다음에 수출은 어느 정도 되고 있고요. 수출은 이제 한 60%. 수도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현재 그 직원이 원래 16명이 근무했었는데 예. 10명이 감원돼서 6명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진짜. 어떤 예. 업종이요? 그 스티커를 납품하는 업종. 아 예. 유치원 원장님들도 이 나라에서 본격 수업을 해라. 그래서 아이들이 반만 나오거든요. 전체에서 반만. 긴급 돌봄을 신청한 아이들만 나오고 예. 아닌 가정교육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엄마들한테 줘서 유치원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게. 그만두면 나라에서 돈을 줄 테니까 집에서 있어라 그냥. 위험하게 생각된다면 그럼 원장님들은 그 교사들 돈을 다 줘야 되는데 지급도 못 해주고 그냥 원장님의 사비로 처리해야 되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제 대출을 하려고 했는데 대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대출 안 다 되죠, 요즘. 1, 2월 달에 이제 교사들을 자르는 거예요. 월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1, 2월 달에 이제 내년 1월. 월급이 네. 그리고 제가 원격 수업이 계속 지연이 되니까 예. 이제 2월 달까지는 계속 원격 수업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예. 경기도 내에선가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다 지금 고민스러워하고 선생님들은 이중으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한 만큼 돈은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립 유치원도 다 이제 힘들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어요. 어린이 제가 며칠 전에 많이 문 닫았대요. 네. 며칠 전에 뉴스에서 나온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놀란 게 어떤 노숙자분이 빚이 34억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빚이요. 예, 빚이. 그리고 그래서 하루에 2천만 원씩 자기한테 날라오는데 그 노숙자는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34억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도용이 되는데 이름이 룸사롱 사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막 대출을 받았고 그러면서 뭐 또 무슨 물건들을 막 샀다고 예. 그러면서 이런 제가 이거를 뉴스를 접했을 때 이 사람이 서울의 노숙자인데 노숙자 된 지 되게 오래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누가 이제 그 취재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 그러면
그러면은 한 사람당 노숙자 30억이 넘으면 10명이면 도대체 몇 명 그거를 그 돈을 과연 누가 어떻게 가져갔을까 그 얘기 그게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노숙자한테 이렇게 됐다 그걸 보면서 와 우리 명의가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도용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그리고 이 좌파 간첩들이 내려와서 이 명의를 가지고 돈을 다 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나 혼자 해봤어요. 아니요, 저기 서울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노숙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서울에서 나름대로 이런 파악을 하고 그 이름이나 이게 신호등이 거의 돼 있어요. 그리고 노숙을 해도 수급자인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런 노숙자 가지고 뭐 이용하지 않는 한 좌파들이 이용하지 않는 저도 그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러겠다. 왜냐면 한 사람당 30억을 넘어가면은 10명이면 그게 얼마예요? 300억이고. 그 사람 돈들.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저 혼자. 이거 심각하다. 근데 이거를 살짝 어느 뉴스에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 뭐 저도 예전 같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예사롭게 넘겨지지 않더라고요. 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좀 대형 교회였는데 거기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던 권사님이 QR 코드를 만든 다음에 그 자동차 왜 딱지 있잖아요. 지나가면 속도 위반. 그거를 이제 그 요양원 하시니까 바쁘셔갖고 몇 개를 밀려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70만 원 돈이 되는 돈이 갑자기 은행에서 QR 코드 하고 나서 돈이 빠져나갔대요. 동의 없이 그냥 빠져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은행에다가 이제 항의를 했대요. 돈이 이렇게 빠져나갔대.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정부에서 하라 그랬대요. 네? 정부에서 왜 정부에서? QR코드 꽂아면 돈이 이렇게 흘러나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그래서 항의를 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다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QR코드 했냐고 했더니 QR코드 했대요. 지금 인권 침해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QR 코드 이런 거가 함부로 찍지 마셔야 돼요. 중국이 어디서 해킹할지도 모르고. 진짜 통장에 이제 손댈 시기가 왔나 봐요. 밥을 못 먹는데요. QR코드 안 치고. 그러니까 저는 QR 코드 안 찍는데 어떻게든 찾아서 다니고. 근데 말씀하십시오. 아니 저도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 그거 이렇게 찍는다 그래서 그럼 안 먹고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조용하게 그냥 말 안 하더라고요. 치킨집에서 제가 치킨을 찍어줬더니 이거 좀 써주세요. 그래서 나 밖에 나갈 거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이제 그분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손님한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지금 간호사분님들 식사 어떻게 하시죠? 구내 식당에서 하시나요? 네, 저희 식당이 있어가지고 저희 식당에서 하고 간호사들은 QR코드 따로 그 안에서는 안 찍죠? 그쵸. QR코드는 안 찍는데 저희도 칸막이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감목처럼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칸막이를 족소실 마냥 이렇게 다 설치를 했어요. 근데 얘기도 못하고 그리고 방송이 계속 나와요. 뭐 세뇌시키는 것 마냥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뭐 직원들 간에 식사할 때는 이제 얘기 절대 하지 마시라 그 방송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그거는 이제 선전용인 것 같고 제가 아는 언니 회사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는 중소기업에 조그만한 근데 거기서는 뭐 몇백 명 그 조그만 그 회사인데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프리하게 그냥 막 앉아서 먹는 거야. 근데 그 아무도 서로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 돈을 빼내야 되니까 내버려 두는 거 아니냐. 돈을 그것마저도 수도시키면 돈 못 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지네들이 돈 빼가야 되니까 내버려 두는 밥을 섞어서 먹던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앉아서 이렇게 그냥 먹는다는 근데 제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어이없는 게요. 9시 이후에는 식당 문 닫아도 밥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9시 이전에는 코로나가 활동하고 9시 이후에는 잠을 자나요? 코로나가 잠을 자나 보네. 아니 그러니까 9시 이후에는 코로나가 잠을 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9시 이전에는 바글바글 모여서 밥 먹다가 9시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밥 먹으면 안 돼. 이거 자체가 너무 웃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4인은 괜찮고 5인 넘으면 코로나가 활동을 하고 AI 인공지능을 가진 코로나예요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 확실히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쿠데타가 일어날까봐 아주 국민들 통제하려고요. 9시라는 것이요. 예. 이 중공이나 북한
북한 시각에 맞춘 거예요. 중공이나 북한에 9시 통행 금지 뭐 그런 거요? 네, 통행 금지 일절 움직이지 못하니까 예. 아예 북한 같은 경우는 불이 없잖아요. 예. 그 시간에 맞추는데 지금 이게 세뇌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그 상황과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 하나 네,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시켰는데 가족은 열애입니까? 저희 가족이 어머님을 모시고 있어서 6인인데 이거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건지 야, 안 돼요. 따로 떨어져. 안 돼요? 한 집에 사는 사람도 안 된대. 5명까지. 소중히 시킨 사람들 5명까지. 다섯 그거 갖고 다니면서 우리 가족이라. 그런 개 같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북한의 그 5호 담당제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재인이가 이렇게 하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포상금도 준다며 포상금도. 그래서 걸리면 10만 원. 근데 그거를 그 건수를 엄청 많이 신고를 그 엄청 많이 됐대요, 신고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 사람들은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계속 챙기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김일성이가 처음에 북한 그 공산화 시킬 때 5호 담당제를 처음에 그래 돈 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꼭 우리나라에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는 똑같아요. 거라는 생각이 하는 게 아주 국민들에게 똑같아요. 아유 그냥 그대로 우리가 물들게 잡는데 만드는 거죠. 서서히 우리 서매들듯이. 그 지금 그래서 자꾸 문재인이 이렇게 하니까 지지율이 폭망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 당연한 결과인데요. 특히 30대, 50대 또 여성분들 지지율이 폭망하고 있는데 예, 뭐 말씀하시고 있다고요? 예예. 예. 여기 저 식당 가면은 이렇게 적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처음에는 이름, 전화번호, 뭐 주소 예,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데 있죠. 예. 어느 순간부터 이름이 없어요. 예, 맞아요. 예. 들어온 시간만 적게 돼 있어. 예. 그게 왜 그런 거 같더니 사람들이 네. 문 모시기 XX 아. 요걸 적으니까 이름 적는다니 없고 자기가 식당에 들어간 시간만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추미애라고 바뀌었더라고요. 하려고 했거든요. 추미애 땡땡땡. 추미애라고 쓰려고. 거기가 동이 예. 그 동이 무슨 동이 있잖아요. 네. 개인정보 동의는 동의하시면 안 돼요. 절대. 예.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전화번호 자기 거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뭐 하나라도 번호 틀리게 하지. 2828 쓰면 돼. 그렇죠. 281828. 518. 머리가 나빠서. 추미애나 정경실 쓰고. 그 이제 맘카페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하여튼 문재인을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30대 주부분이신데 나는 원래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 문재인을 뽑았던 사람인데 내가 지난 4년간 아주 치를 떨었다. 네. 문재인에 대해서 아주 이제는 반대한다 이런 글을 구구절절 다 썼나 봐요. 근데 거기에 16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나도 동감한다. 문재인은 그렇죠. 그렇게 네. 욕하는 댓글이 그 맘카페 친문재인 맘카페인데 이게 어제 올라왔던 글이에요. 그 맘카페.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확실히 떨어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문재인이 너무 겁이 나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4일 며칠 전 0시를 기점으로 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날 밤 25일 새벽에 그 윤석열 몇 시였습니까 정확하게? 24일 저녁에 24일 저녁이었습니까? 네네. 새벽이 아니라? 저녁. 그러니까 25일 되기도 전에 24일 저녁에 윤석열 직무정지 직무정지니까 정직 2개월 정직 2개월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거 하지 말아라 취소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재인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문재인이 그렇게 예상을 못했나 봐요. 법원에서 그렇게 명령을 내린지.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그거에 대해서 대변인을 통해서 국민들께 뭐 사과한다 이거를 본인 직접 얘기 안 하고 대변인을 통해서 일단 요거를 국민들께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문재인이 굉장히 충격받은 거를 그 이제 측근들도 아니까 임종석, 김두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운 대통령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해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문재인이 지금 위기에 몰렸고 겁먹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지지율도 사실 주류 언론들이 계속 그 문재인 쪽으로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막 이제
30%좀 넘게 해서 막 내려오고 또 윤석열 그쪽도 뭐 계속 정경심 4년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검찰들도 사실 또 주체사상파는 아니니까 만약에 그 파도 있겠지만 자기네들이 주체사상파한테 진짜 지면 지네들이 먼저 죽을까봐 제 생각은 그래 죽을까봐 지네들도 이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깨어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깜빡 얘기를 안 했는데 맞아요.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정경심 씨가 23일 날 정경심 씨 조국 부인이죠. 그 4년 선고를 내렸잖아요. 예. 법원에서 이제 재판관들이 그리고 5억 벌금 때리고. 그러니까 이 법원이 지금 문재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가 확연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 쪽에서 그 검찰 쪽에서 아예 수사를 하지 못하는 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공수처 말고요? 공수처 말고 검찰에서 아예 수사 분리권을 아예 수사를 이제 검찰에서 수사 분리권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얘네들은 네. 일이 터지면 거기에 맞게 또 법을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네들끼리 이제 서로 살려고 머리 싸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수처가 생기면 저 공수처가 자기네들 다 좌지우지할 건데, 그러니까 판사들도 조금 불만이 있는 거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판사들도 지금 불만이 많이 있고. 왜냐면 자기네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렇게 빡 때린 거 아닐까, 한 대 친 거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같아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겠죠. 뒤지고 뭐 서로가 살기 위해서. 경찰들은 신났어요. 경찰들은 고난을 많이 줘가지고 그러니까. 완장 채워놔가지고 경찰들은 신나서 국민들 막 단속하느냐고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싸움이 더 짙어져가지고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고 그리고 딱 4년 후에 AD 68년에 자살하거든요. 이제 갈바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그 스테타를 일으키니까 이제 본인이 먼저 자살을 해요. 그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게 딱 봐도 24일날 5인 집합금지 명령 내린 건 이건 교회를 지목해서 크리스마스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교회를 지목한 것도 있고. 네. 문준영이가 23일. 그것도 있고. 재난지원금 1,400만 원을. 1,400뿐만 아니라. 그게 문재인 아들들이야. 4,400만 있을 수 없는데. 그렇죠. 하여튼 뭐 문재인이 내려와라 이 새끼야. 끝까지로. 이 나쁜 새끼. 그 이제 문재인이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교회를 예배를 중단시키려다가 본인이 지금 된통한데 얻어맞은 이런 상황이라는 게 느껴지고. 공정은 하나도 없어요. 문재인 정권의 공정은. 지 새끼만 지금 1,400만 원 쳐주려고 또 얼마나 더 주려고 그럴지 그렇죠? 너무 제가 막말해서. 아니야. 저기 1,400만 원은 예. 세 마리 피 이렇게 엄청 어마어마하게 쳐먹었겠죠. 1,400만 원이 그 무슨 자격? 그러니까 영세 예술인 자격.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비자금 축적해 놓은 게 지금 50대 비자금 한번 터졌었잖아요. 엄청난 비자금. 그렇죠. 문재인 때는 찾아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비자금이 형성돼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혹시말이요. 예. 노숙자들 도용해갖고 다 글로 혹시 숨긴 거 아닐까요? 지금 돈에 대한 문제는 뭐 정권 바뀌고 조사하면은 엄청 그 의혹이 많이 터지고 벌써 라임 옵티머스 벌써 그렇죠. 그것도 지금 다 나왔잖아요. 신라제, 우리들 병원. 이거 대놓고 아는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노무현 때는 바다 이야기로 해가지고. 바다 이야기. 김정숙부터 해서 문다혜, 문준영 뭐 엄청나요. 예. 다제 뭐 이거는 진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라인 펀드, 옵티머스 펀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옵티머스에서 5천조 원이 사라졌고요. 라인 펀드에서 2조 원이 사라졌거든요. 이게 이제 손해를 봤다는 건데 그럼 그 손해를 본 게 어쨌든 그 돈이 없어진 건데 이 돈이 어디로 갔겠느냐. 이게 찾을 수가 없어요. 흉방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국민 세금으로 그러니까 은행들, 제1금융권 너네들이 알아서 변상해줘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게 다 국민들 돈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지금 저기 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갔겠냐 이 돈이. 네, 그거를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2조 5천억 원입니다. 그것만 해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모펀드 이거 말고도 사모펀드가 엄청 많은데
이번 정권 들어와서 사모펀드가 그렇게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펀드가 말이 사모펀드인지 원래 사모펀드 50명 이상은 투자자를 모으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예요. 근데 이거 공모펀드처럼 몇천 명씩 모은 거예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래요. 이런 게. 한 10몇 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기 이거라도 들어보면. 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러한 게 없는, 죄도 없는 사람을 탄핵시키는데 왜 국민들이 탄핵을 안 시키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거죠. 언론이 아니, 바뀌었기 아는 때문에. 사람만 해도 엄청난데 아니에요. 언론들이 다 문제죠.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안 하고 모르는 있잖아. 국민들이 많고요. 네, 일단 모르는 국민들이 많고 지금 국회에서 힘을 못 써요. 국회도 힘을 못 쓰고 지금 탄핵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탄핵을 시킬 수 있는데 국회에 지금 180석도 도둑질 한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로. 그러니까 촛불 난동 해야 네, 부정선거로 도둑질 했으니까 탄핵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재인을 탄핵시키기는 힘듭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개수가 적으니까 정상적으로는 안 될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은 안 되고 이거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 진강이 그 저기 나서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반대. 아 그럼요. 얘네들마저 예, 여러 문제가 지금 태클이라도 복합적으로 있는 거죠. 되는데 예, 예. 아예 구경꾼이잖아. 구경꾼. 그러니까 저희 나라 제대로 된 정당이 없어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의 진당, 국민의 적, 국민의 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만진당, 그다음에 불의당 있잖아요. 불의당. 정의당이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된 정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이나 김영삼 같이 투쟁력이 있었던 야당 정치인들 과거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야당에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에 국민의 진당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국민 선동에서 들고 일어나지. 국민의힘당 그러니까 수장이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김종민이라는 저 문재인 측근이 와갖고 앉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중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도망을 가는 건지 낙검수 있잖아요. 예. 김용민 씨가 코로나 걸렸다는데요. 진짜인지 그래요? 모르겠어요. 도망가려고 그러는 건지 빠져나가는 건 다 그만뒀대요. 맡은 직을 다 하나씩 그만뒀대요. 발빼기 시작하는 건가요? 이제? 네. 네, 이제 종말이 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알아서 네, 빠지는 정말 거 오고 아니에요? 있습니다. 이게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어두워. 그래서 여우 같은 놈들이 아니 코로나 걸렸다고 왜 네, 지금 먼저 안 발표하는 내는 거죠. 거죠? 예, 먼저 발표하는 거죠. 빼는 것 같아요. 네. 도망가는 거. 그래서 지금 어진이. 기득권층에 자 이제 사법 기득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사법 기득권이라면은 언론 기득권의 언론 기득권이 조중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조중동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뭐 어마어마하죠. 국민들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근데 제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지금 움직임이 보이길래 조중동이 12월 22일 날 조선하고 동아에서 동시에 칼럼을 썼는데요. 김대중 칼럼, 조선일보, 윤석열을 주목한다. 예, 이렇게 칼럼을 썼고 네. 동아일보에서는 지금 윤석열 죽이기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칼럼을 썼고요. 또 중앙일보에서는 지난주에 뭐 조폭 정치의 짓밟기 민주주의 이거는 지금 검찰이 핍박받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이건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이 동일하게 윤석열을 이렇게 지금 띄워주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확연하게 듭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이 굉장히 이상해요. 11월 11일 날 24%가 나와서 그때 처음으로 1위를 했어요. 예. 이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3일 뒤에 11월 14일 날 11%로 떨어지면서 3위를 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 10%가 떨어졌네요. 네, 10%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 정권에서 좀 입김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네, 윤석열 띄우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언론 측에서 눈치를 보는 쪽이 두 군데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문재인 정권이 일단 한 군데가 있고 또 한 군데가 또 어떤 기득권 세력 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마 제 느낌으로는 홍석현 요쪽을 중심으로 한 요쪽 그룹이 아닌가. 네, 그쪽 그룹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기득권이 언론 기득권이 지금 양쪽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은근히 은근슬쩍 윤석열을 띄우고 있는데
뭐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신사 선생님께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예. 뭐 괜찮습니다. 어떤 의견이시든. 그러니까 일단 뭐 조금 아까 그 리얼미터 그 네. 윤석열 24% 해가지고 1위를 해놨잖아요, 대선 주자. 예. 뭐 뜬금없이. 뜬금없었죠. 그거는 리얼미터나 이쪽 좌파 그 애들이 일부러 띄워놓은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 왜 띄워놨느냐? 나름대로 윤석열 갖다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직무정지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이쪽을 내려뜨리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도나 이쪽 애들이 그 윤석열 갖다가 순위를 갖다 상승시킨 게 아니라 그냥 지네들이 갖다 끼워 올려놓은 것 뿐입니다. 왜? 별 의미는 없다. 검찰총장이 정치 일선에 나서고 있다. 예.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이미지를 주려고. 예. 근데 결국은 이게 다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실패가 됐죠. 예. 그러니까 실패로 돌아가니까 바로 요즘엔 아예 윤석열에 대한 아예 조사를 안 해요. 조사를 안 해요. 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들어보니까 또 그럴싸하네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리얼미터나 이쪽 좌파 이런 순위 조작은 아니 발표하는 거는 눈여겨 보지 마십시오. 그거는 앞으로 이제 내년 1월부터는 뭘 제일 조작을 많이 할 것 같으냐면 보궐선거 이거 가지고 많이 조작할 텐데 지금 언론에서 보니까 그 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당에서는 뭐 대권 주자로 유승민, 그 다음에 오세훈, 그렇게 해서 몇 명 지금 이렇게 이름을 올려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보니까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대권 주자 해가지고 홍준표까지 해가지고 몇 명 이렇게 또 올려놨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저쪽 이제 여권 쪽에서는 저기 지금 얘기하는 이낙연, 이재명 제3의 인물이 나올 것이다 하면서 계속 떠들어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3의 인물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추미애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시민도 들어갈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조국도도 들어갈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지금 하는데 걔네들은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언론으로 항상 여운을 남기면서 해놨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일단은 제가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정세균을 띄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정세균도 카드로 맞이작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니 제가 지하철 오래간만에 서울에 지하철을 타보니까 정세균이가 나와가지고 뭐 여러분들 고생하시죠 하면서 지하철 그 음성 나오는데 정세균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정세균 이 정권에서 정세균을 지금 소름 돋았어요. 네, 나 그거 보면서 저도 좀 소름 돋았습니다. 네. 정세균을 띄우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국민 여론이 워낙 정세균을 싫어하니까. 정세균이 누가 정세균 뽑고 싶어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문재인도 지금 골치가 아프고 정세균을 밀려고 하는데 또 잘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또 선거 조작할까봐 걱정이 돼. 그렇죠. 조작하겠죠. 네. 조작하겠죠. 그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네, 트럼프 대통령만이 대한항공 좀 얘기를 해주시죠. 대한항공.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대한항공. 이 미국 부정선거가 하여튼 대한항공 이거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갑자기 미국에 뜬금없이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작은 언론사에서 그 뉴스를 내보낸 건데 대한항공 화물 운송기가 있는데 그게 뭐 20인승인가 이렇게 되는 조그마한 비행기예요. 근데 그 의자를 다 떼어내고 짐을 싣고 왔는데 그게 이제 바이든 표를 잔뜩 싣고 네바다주로 가는 비행기였다. 그것도 한국도 연료됐다고 하면서 나온 거죠? 네, 그 정도인 거예요. 미국 그러니까 일단은 연료돼 있다 하면서 그 뉴스가 나왔던 일단 거죠. 한국 연루선이라는 말은 안 나왔고 그렇게까지는 안 나갔고요. 대한항공 여객기가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까지는 어떤 언론에서는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언론에서는 중국의 입김을 그대로 문재인 정부가 해가지고 그걸 대리로 해줬다. 미 부정선거에 우리 그 문재인 정부가 관여를 했다. 대리 신문을 해줬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그 유튜버에서 나온 겁니다. 유튜버에서요. 어쨌든 간에 아닌땡 쪽에서 연기 안 난다고 뭔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음모설 이렇게 비슷하게 약간 저는 좀 신중하게 보고 싶어요. 음모론일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죠.
아직은 좀 신중하게 보고 싶은데 네. 일단은 요런 좀 신기한 근데 뉴스가 욕심을 그거 저 밑에 보면은 네. 여기 보면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 보면 한국이 전혀 관여 안 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게 아, 그럼요. 키르기스탄에 보면은 그 부정선거에 한국 그 개수기가 거기 와서 부정선거 저질렀거든요. 맞습니다. 이 예, 키르기즈스탄에 한국 개표기가 가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한국산 개표기가 키르기스탄 대선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부정선거 저질렀다고 지금 여기 증거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 대선도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한국 개표기가 얼마나 엉터리냐면은 유엔 대사 당시 2018년이면은 헤일리 대사죠, 여자. 유엔 대사가 미국 대사가 한국산 쓰지 말라고 권고했던 투표기예요. 예, 한국 개표기가. 개표기. 예. 하여튼 한국 개표기도 거기 저기 수신 장치가 달려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예. 미국 지금 그 도미니언도 수신 장치가 달려 있었거든요. 원래 개표기는 개표만 할 수 있는 넘버링만 할 수 있는 장치만 있으면 되는데 어디서 뭐 정보를 수집하고 보낼 수 있는 장치가 달려 있으면 안 돼요, 개표기는. 예, 근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개표기 자체에 그런 부정을 저지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다 방착된 개표기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심증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니까 한수도 이렇게 밝혀주고 그쪽으로 했나 보죠. 네, 저도 그런 느낌이 당연히 있습니다. 한국이 예선전이었고요. 예, 본선을 본선을 네.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적극 네. 공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은 뭔가 허술해. 중국산, 그러니까 이게 중국산 쓰면 안 돼요. 뭔가 할 거면 제대로 하든지. 너는 너무 티나게 하잖아, 중국산. 예. 중국사람 믿으면 안 돼요. 중국 예. 파리부터 통신 이런 걸 그러니까요. 아주 심각하잖아요. 일단 지금 미국 부정선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1월 6일까지 일단 기다려 보려는 심산이거든요. 1월 6일 날 그러니까 상원 대표가 현재 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 펜스 부통령. 미국 연방 상원 대표가 펜스 부통령입니다. 하원 대표는 펠로시고요. 그러니까 그 상원 대표가 펜스 부통령이기 때문에 펜스가 좀 나가서 이 선거인단 306명이 구성된 바이든에 대해서 구성된 이거를 비토를 놓고 이거를 그냥 취소시켜버리는 그 상원을 움직여서 이제 그 펜스가 중심이 돼서 미국 연방 상원을 움직여서 그 바이든 306표 나온 선거인단을 취소시켜버리는 지금 이런 시나리오를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특검을 도입하는 문제. 예. 그래서 시드니 파웰 그 여자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을 이 사람을 특검으로 들이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이 시드니 파웰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백악관 참모진들하고 또 이제 마이클 플린 장군 그 사람하고 다 같이 12월 18일 날 백악관에서 회동을 하고 이제 그 회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드니 파웰을 특검으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다분히 너무나 이제 많은데 백악관 참모들이 그거를 막고 있더라. 들여오지 말라고. 백악관 참모들하고 그 참모진들 중에 있는 그 이제 백악관 변호사 팀들이 법무팀들이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유를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뭐 알 수가 없지만 네. 아마도 추측을 하는 게 미국 저 기득권 세력 쪽에서 그 딥스테이트든지 아니면은 미국 저 그 사법계 쪽에 있는 그런 사법시장 네. 뭐 로펌이라든지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그 트럼프 요 변호사들한테 입김을 넣어서 트럼프가 요 그냥 빨리 조기 사퇴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너네들 나중에 일자리 하나씩 다 줄게. 지금 요렇게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요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한 가지 그 24일인지 23일인지 24일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 상원 하원에서 그 뭐를 했냐면 이제 그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상원 하원에서 이제 결정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올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직권을 이제 사인을 하면 이제
되는 건데 600달러를 하려고 했는데 영상 하원에서 600달러를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00달러로 지금 올렸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거든요. 거절하고 왜 2,000달러를 거절했냐면 지금 해외 원조에 대한 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예, 간 나라 어느 나라 러시아의 인도적 지원금 얼마, 다른 나라 얼마 이렇게 측정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니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자국민한테 주는 게 더 낫지. 그래서 600불로 돼 있는 거를 대해서 2,000달러 2,000불로 올리고 부부들에 대해서는 4,000불로 올려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사인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인 못한다. 그래서 대다수의 미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았어요. 네, 엄청난 지지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을 전문적으로 까는 CNN조차도 돌려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 한 그게 맞았다라고 응원을 하고 있어요 또. 예. 지금 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요. 2,000달러 줘라 이렇게 지지를 하고 공화당 쪽에서는 약간 반대를 하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게 참 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민을 생각하는 거는 맞는 행동 같아요. 맞습니다. 미국 저기 서민들은 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 같은데 주로 언론이나 자기네들 기득권 세력 정치인들은 반대를 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반대로 보면 우리나라 얼마나 웃겨요. 지금 백신도 못 구했는데 백신을 구하면 이인영이 값이 칼에 갖다 든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얼마나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걔네들이 개그하는 바람에 개그 콘서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 생각해가지고 다른 원조 나가는 거 다 막고 자국민 먼저 챙기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인영 이것은 지금 어느 나라 통일부 장관이야 이게. 그리고 이인영 씨랑 합쳐서 저기 제가 또 보니까 그 여의도 승무원교회 그 이영훈 목사님하고 또 에덴 교회인가 거기 송강성 목사님은 같이 거기에 또 합세해서 그 하나님 앞에 바친 그 헌금을 그렇게 막 북한에 사실 북한에 굶주리는 사람들 가는 게 아니라 김정은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목사님들은 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해야 돼요. 돈으로 보내거나 돈으로 보내면 안 되고요. 만약에 쌀이나 물자로 보낸다고 하면은 유엔이나 해당 기관에서 나가가지고 정말로 나눠주고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지켜보고 점검해야지. 아니면 그거 다 불량미로 들어가요. 맞아요. 불량미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요.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한테 들어가지가 않아요. 핵 만드는데. 예, 그러니까 돈을 줘서는 절대 안 되고 뭐를 준다고 그러면은 분배가 가능한 거, 나눠줄 수 있는 거 해가지고 그거를 지켜보고 일일이 지켜보고 딱 해가지고 해야지 그때 원조 하겠다 사인해야지 무조건 주겠다 하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예. 혹시 주위에 이게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북한에 이런 거를 물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북녘 친구분들이나 거의 아마 거의 보통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관심이 없는 게 진짜 사실이고요. 그냥 이런 거에 그냥 얘기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제가 이렇게 좀 이런 거에 대해 좀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진짜 잘 모르겠다. 그냥 북한 사람들 불쌍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고 근데 이런 게 대부분인데 이제 와서는 좀 그게 진짜로 너무 많이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인영 아니 뭐 이인영이야 이름도 모를 거야. 20대 10대 예, 사실 그렇죠. 네. 네, 지금 그 의약품도 저희 나라가 충분히 갖추고 있나요? 예, 그것까지 모르죠. 뭐 간호사님이라고 뭐 그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비상 시국이 되면은 의약품 같은데 사실 모자랄 수도 있는 거고, 예, 사실 그래 어떤 이제 상황이 돌발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말 의약품도 제대로 돼 있는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지 이것도 정부에서 이것도 지금 관리하고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사실. 지금 이 백신뿐 아니라 어떤 물자드나 어느 이런 것들이 우리 몰래 북한으로 다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군장비도 넘어가지 않았나 지금 의심스러워요, 사실. 군장비도. 군 장비도 지금 의심스럽죠. 네, 어떻게 해서 지금 북한으로 다 넘어가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아니 그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갑자기
600mm 뭐 대구경 방사포, 뭐 단거리 탄도, 뭐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이게 이 기술이 도대체 어디서 갔겠냐는 이 기술이 이 설계도가 어느 날 갑자기 쏟아져 나왔는데 이거 분명히 좀 많이 의심스러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북으로 넘어간 우리 정보들, 네. 우리 뭐 자산들, 우리 그 물자들 뭐 이런 것들 국민들 모르게 넘어간 거 수없이 많을 거예요. 해군 군사 지도도 예. 안 하고 예, 저는 예. 문재인이 휴가 때마다 저는 그쪽에 가지 않나 저는 땅굴로 갔을 수도 있어요. 휴가 때도 휴가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나. 엄마 보러 가나? 네. 엄마 네. 부모님 인사. 아니 이게 사실 그 검찰 수사가 되다가 만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 북한산 석탄이 우리나라에 밀반 입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예. 이거 기억나시죠? 예, 그것도 미국이 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에 그러니까 우리 검찰에서 이걸 한번 수사를 하다 그냥 뭉겨버렸어요. 안 한 거죠. 압력을 안 한 거죠. 이거 윤석열 총장이 이거 꼭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굉장히 사실 큰 문제가 되는 사건이에요. 북한산 석탄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게 사실 정말 의심스럽고 구리고 뭔가 좀 악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다 문재인 정부하고 연관돼 있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뭐 지금 군인들 100%. 공복이 남한 북한이 달랐잖아요. 지금 예. 북한이나 우리 이게 남한 쪽에 군인들이 공복이 색깔이 같다면 구분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요. 30만 불이 북한에 간다는 지금 얘기도 있잖아요. 그 저기 의령부 뭐 저쪽으로 탱크 저지대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없어졌죠. 그것도 다 없애버렸죠. 예. 예. 지금 다 없앴어요. 걔네 그렇게 짱기로 제가 전방에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전방 그 비무장지대 전방도 아주 최전방에 계셨어요. 거기 수색대대 나왔는데 그때만 돼도 이제 전차 저지하는 거 있잖아요. 1차 저지하는 거 폭파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길 다 막아놓는 거 네. 그거 다 있고 네. 그 곳곳에 민통선 안에뿐 아니라 민통선 밖에도 다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럼요. 근데 어느 순간 다 없앴어요. 다 없앴어요. 다 없앴어요. 최근에 이제 프리패스예요. 기존에 프리패스. 남아 있던 것도 네. 전부 없앴대. 벙커도 다 없앴잖아요. 그리고 GP 다 없애잖아요. 아유. GP 없앴다 그랬잖아요. 예. GP 없앴죠. 네, GP가 최전방에 있어가지고 감시하는 거거든요. GP 초소 다 없앴잖아요. 그 우리 걔네 GP하고 우리나라 GP하고 틀린 게 걔네들 GP는 이제 그 비무장 지대에서 2km에서 4km예요. 그 안에 남강이 하나 흘러요. 동부전선은. 예. 거기가 최종 비무장지대 안에서의 북쪽 한계선, 남쪽 한계선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은 이제 동부 지역은 산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무장지대 통을 통과해가지고 1km 가면은 우리 꼭대기에다가 우리나라 GP를 세워요. 예. 관측이 용이하게. 예. 걔네 GP는 어디다 세우냐면 남강 바로 앞에다 세워요. 예, 그래서 걔네들이 관측이 안 돼요. 그래서 나무가 우거지면 걔네가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나무를 다 베던지 우리 쪽에 불이 질러요. 나무 태우려고. 예.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관측이 안 되니까 이게 하고 우리 쪽은 관측이 또 위에서 보니까. 근데 그걸 없애자는 거잖아요. GP 없애자고 서로. 그러면 걔네들은 원래 밑에 있던 거고 얼마든지 걔네들은 간이를 질 수 있는데 우리는 벙커식으로 돼 있어요. 그거 다 폭파해가지고 다시 있는 거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한 건데 다 해버리잖아요. 이 GP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GP에 들어가 근무하는 사람이 1개 중대가 안 되거든요. 뭐 한 2개 소대, 뭐 2개 소대 내지 한 3개 소대, 뭐 하여튼 그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몇십 명 근무해요. 몇십 명.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 몇십 명이 1개 연대를 막을 수가 있어요. 북한군 1개 연대를. 왜냐면 이게 완전 이게 성처럼 아주 단단한 성처럼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1개 연대가 와도 그거를 쉽게 점령을 못 하거든요. 1개 연대가 이것 때문에 붙잡아둘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게 굉장히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데 이걸 지금 몇십 개를 없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각 GP마다 수색 중대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수색 중대. 그 1개 중대가? 네, 1개 중대가 돌아가면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GOP 라인에는 대대 병력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수색 대대는 그 안에 들어서 수색 정찰하고 매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예비 사단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다 전쟁이 났다. 그러면 선책 부대는 5분을 버텨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가에서 최후의 맞습니다. 5분 예. 숨 막히는 순간도 뼈를 가는 목통도 최후의 5분까지 버티고 버텨라.
왜냐면 그들의 임무는 5분 버텨주면 뒤에 후방사단에서 준비를 해서 5분 안에 맞아요. 준비를 해서 밀고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버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책의 임무는 5분 버티는 게 임무예요. 근데 5분 버텨줘야 될 것들을 GP들을 다 없애고 그럼요. 철책도 느슨하게 해버리면은 바로 뚫고 들어오면은 뒤에서 이게 정비해서 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패스예요. 하이패스. 그냥 통과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있는데요. 김정은이가 위기에 몰리면 반드시 남침을 일으킨다. 김정은은.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처럼 이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밀고 들어오고 이제 못하겠다 얘기하지만 다 북한에 있는 장비가 다 재래식 장비예요. 그러니까 누가 요즘에 지금 최첨단이 있는데 재래식 전쟁을 하겠냐 하는데 전쟁하는 나라가 재래식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재래식으로 가지고 뭘로 하겠어요? 아니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술이나 전략이나 이런 거는 그 나라 우리 적하고 맞춰서 세우는 거지 우리가 미국하고 싸울 겁니까? 아니 우리가 일본하고 싸울 겁니까? 그들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옛날 6.25 때 썼던 재래식 장비를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걸 다 지금 북한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네들이 전쟁하는 방식은 재래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탱크 밀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포 때리고 비행기 또 띄우고 탱크 몰고 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6.25처럼 뻑뻑 뚫리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의 자가 재래식이기 때문에 전쟁 방법도 재래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은 그냥 점령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북부 아니면 서울 북부 지역까지만 딱 점령하고 한강 밑으로 안 내려오더라도 거기까지만 딱 점령하고 야 너네 한국군 움직이기만 움직여봐. 그러면 핵미사일 날려버릴 테니까. 이렇게 협박하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겠습니까? 바로 손들고 손들어야지. 바로 그냥 김정은이하고 평화협상에 들어가야죠. 지금도 알아서 뛰잖아. 근데 지금도 알아서 뛰는데. 그러니까 사실 손을 짰을 것 같아. 진정하다고 모델이. 저도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사드를 배치한다고 했을 때 사드를 배치한 거잖아요. 얘네들은요 고고도 미사일이 아니라 저고도 미사일이에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도 미사일 해가지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가끔 붙어 있기 때문에 고고도 미사일이 아니에요. 저고도예요. 저고도로 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어 시스템에서 저고도로 날라오는 거를 사드 같은 경우는 고고도도 잡고 저고도도 다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아이언돔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가자 지구에서 날라오는 것들을 아이언돔에서 다 잡아버리잖아요. 그걸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상주에 지금 사드를 배치했는데 그걸 고고도도 잡고 저고도도 잡고 중고도도 잡고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방어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 최종이에요. 북한을 상대하려고 하면은. 사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드가 그 고도 50km에서 150km까지 커버를 하거든요. 그 밑에는요. 패트리어트 3라는 게 있는데 패트리어트 3는 고작 20km에서 30km, 40km 요 사이만 커버하는 거예요. 사드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드가 50에서 150km까지 커버하니까 북한의 웬만한 탄도미사일, 노동 미사일 그리고 스커드 미사일 이런 것들이 다 50에서 100km 요 길을 왔다 갔다 하는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드가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최근에 북한이 만든 전술 탄도 지대지 지대지 탄도 미사일 이런 거 최근에 만든 거. 근데 최근에 만든 거 몇 개 없죠. 북한의 주력은 노동하고 스커드란 말이에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사드인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못 들여오게 했으니 중국하고 해가지고 롯데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거예요. 기업들 다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제가 국민들이 이거 하나도 모르니까 제가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전문 분야가 이 군사 무기 분야거든요. 전쟁사 이쪽 분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걸 하나도 모르니까 저는 이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하여튼간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사드 반대하는 사람들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 살면서 지금도 순주에 가면은 대진년 애들하고 일부 애들이 가서 지금 사드 배치 반대하고 지금 걔네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태계 파괴, 전자파 때문에 생태계 파괴된다잖아요. 전자파 해도 안 나타나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봐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드가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국민들이
그때 가서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사드 시스템은 다른 우방국 아니면 아예 팔지도 않아요. 그럼요. 일본이나 우리 우방국이니까 사드를 갖다가 사드가 미국에 6개 포대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나라 갖다 준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를 안 받겠다고 한 미친 정부죠 이게 지금. 아니 우리가 돈을 주고 좀 사와야 되는 건데 모셔와야 되는 건데 돈 주고도 안 파는 거예요. 돈 주고도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또 문재인 얘기하니까 혈압 오르네. 유세나 화폐 결정을 하고. 진짜 예.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아까 그 미국의 부정선거 상황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을 지금 도입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 시드니 파이를 그러나 이제 백악관 내부에서 시드니 파이를 밀어내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소외되고 외로운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가 요거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 2021년 요거를 거부했잖아요. 기억나요? 여기 국방수권법 미국에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방수권법이 이제 뭐냐면은 미국의 그 국방부에서 다루는 모든 회계, 돈을 다루는 법이에요. 그거를 거부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철수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못 빼게 하는 거, 그리고 독일에서 미군 못 빼게 하는 거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건 아니면 아프간에서 미군이건 독일 미군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빼고 싶을 때 빼고 싶다 이런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근데 요 국방수권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요거를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이거 너무 어렵나? 통신법 230조 요거 아십니까? 미국 인터넷 통신법 230조 비테크라 그래가지고 SNS,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그 인터넷 회사들을 좀 통제할 수 있는 법 그걸 이제 섹션 230조라고 하는데 요거 때문에 지금 미국의 SNS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그냥 트럼프가 뭐 글만 올리면 요거를 자꾸 삭제하고 내리고 요 230조 요 법 때문에 요거하고 국방수권법하고 굉장히 이게 밀착하게 연관이 많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국방수권법에서 섹션 230 그 인터넷법 230조 요거를 좀 없애라 트럼프가. 요거 때문에 국방수권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주한미군 빼겠다, 뭐 독일에서 미군 빼고 싶다 요런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국방수권법에서 섹션 230 인터넷 230조 그거를 좀 삭제해라. 그것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을 거부를 한 거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주한미군을 빼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누구 때문이겠어요? 물론 문재인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은 안 내릴 텐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지지 집회를 계속 해주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화폐 개혁 하나만 얘기를 해주고 끝내시죠. 화폐 개혁이요? 예. 청와대 8.15 때 청와대 때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때 얘기 잠깐 하고 싶거든요. 청와대예요? 청와대 앞에서 그때 이명 목사님 계신데. 네. 8.15 때. 8.15 때요? 예. 요즘에 되게 카톡이나 이런 거 보면 8.15 때 차에 뛰어서 돌아가신 목사님 막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그 중년 남성분. 그분을 사셨어요. 그분을 예. 사셨는데 집회 때 끼어서 돌아가신 목사님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제 그 SNS에 항상 차에 끼어서 돌아가신 목사님 앞에서 제가 아니라고 저도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차에 끼신 분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집회 끝난 다음에 청와대로 행진하면서 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막 뛰어서 경찰이 앞에 차단을 내고 뒤에서는 애국자들이 밀고 그러는데 뭐가 이렇게 뭉클하더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게 가슴 밑으로다가 뭐가 뭉클하고 이렇게 터지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내장 팔렸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가 토요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도 이제 저도 껴갖고 죽을 뻔했거든요. 네. 저를 사이에 많아서 살았던 거고 그 목사님은 좀 많으셨기 때문에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오셨는데 이렇게 검은 피를 이렇게 막 쏟으셨대요. 검은 피를 이렇게 막 쏟으시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참으셨대요. 참으셨는데 밥맛도 없고 식사 같은 것도 아예 하시지 못하고 어지럽다고 이제 막 그러셨는데 월요일날 병원을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위가 다 파열이 됐다고 그랬어요. 위 자체가 형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뭉개진 거네요. 예, 이렇게 다 터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어떻게 했길래 위가 형체도 없이 다 이렇게 파열이 됐냐 그래갖고 하셨는데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거 맞고요. 차에 끼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람들은 네, 그 경찰이 그때 다섯 겹을 해서 이렇게 막았어요. 네. 막았으면서 뒤에서 이제 우리 애국자들은 들어오겠다고 막 밀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도 굉장히 많이 다쳤는데. 저도 한번 거기 끼어서 같이 밀고 해봤는데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죽을 뻔했거든요. 저는 온 몸이 다 멍이었고요. 이 생각대가 제 다리에서 저 부러질 정도로 굉장히 치료했거든요. 장기가 파열된 거예요. 파열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8.15 때 그때 다치시거나 많은 분이 다치셨고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이런 거가 전혀 모르고 네, 이런 거를 어느 단체에서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여러분이 아마 다쳤을 거라는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저같이 젊은 사람도 이렇게 그 안에 껴서 같이 미는데 숨이 막혀가지고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거의 다 대부분 나이 많은 어르신들 많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다치고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때 그 바닥에는 신발, 우산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맞아요. 저도 열흘 동안은 아예 숨을 못 쉬었어요. 목사님도 그때 많이 그때 목사님이 이제 저를 그때 찍어주셨는데 제가 이런 나라는 있을 수가 없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울었는데 목사님이 또 저를 찍어주셨더라고요. 그게 저도 맨 앞에서 경찰이랑 대치하면서 같이 밀었는데 사람들이 왜 그 공연장 같은 데서 맞아요. 저도 빠져나오면서 맞아요. 뭐 지하철 같은 데서 빠져나올 때 앞서나가는 게 맞아요. 이 기분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저도 그때 처음 느꼈어요. 네, 이게 사람이 그냥 죽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압사돼서 죽는 게 이 기분이다. 느꼈는데 그 순간 제가 그 정도 느꼈으면 다른 분들은 엄청 심하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풀리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그래서 그때 좀 저는 그때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헌재에서 돌아가셨던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정남 씨라고 우리 회원이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온몸이 아주 새파랗게 멍이 드셨거든요. 그분이야말로 이렇게 압사당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생각났어요. 근데 이제 좌파 쪽에서는 데모하다가 뭐 이렇게 누구 죽고 하면 그거 내세워가지고 지금 엄청 막 하고 엄청 했는데 우리 우파에서는 정말 이게 다 가려진 거예요. 다 가려진 거 뉴스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이정남 씨 그 장남이 저 통화를 해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게 왔는데 처음에 장례나 그 아드님이 원래는 군인인가 그랬어요. 근데 우파 쪽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이정남 씨는 굉장히 애국자셨거든요. 우리 통진당 해산시키고 뭐 이런 것 때부터 굉장히 막 애국자셨고요. TV조선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한 사람씩만 추천한다 해서 제가 이정남 씨를 추천을 한 적도 있어요. 굉장히 애국자신데 그 아드님이 이제 철이 들었는지 이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이분이 전에 이곳에서 국가적으로 다 배상을 재판을 하자 뭐를 하자 국가 장례를 치르자를 끝까지 거부를 하고 장례도 울산에서 개인장으로 치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아버님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좀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에서 굉장히 많이 이거를
서울시장하고 서울시하고 국가에 배상원에게 소송을 하자라고 굉장히 많이 설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계속 거절을 했다가 본인이 이제 허락을 하고 서울에도 우리 공화당 어디 집회도 뭐 여러 번 왔었다더라고요. 대여섯 번 왔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4월 달에 우리 공화당 그 재판을 안 한 거예요. 이 아들은 허락을 해서 하는 중이었고 근데 이 변호사들도 그 돈을 줘야 되는데 300만 원 계약금만 주고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재판을 할 수가 없다. 나머지 그럼 돈을 가족들이 내라. 우리 공화당에서 빠졌으니까 가족들이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형편이 안 되니까 이런 것 좀 도와달라고 저한테 전화를 왔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지금은 모두가 다 힘들잖아요. 외국자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감옥에 가 있고 그리고 또 많이 또 잊혀지기도 했고 그리고 처음에 또 유가족들이 많이 고소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안타까운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제가 너무 안타깝다는 게 그 돌아가신 분들이 아무런 정말 개죽음이잖아요. 근데 자파는 정말 누가 하나 맥락이 하나 그 경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무슨 제가 백남기 죽었을 때 장례 칠 때 보니까 임금이 죽어서 장례 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오빠하고 너무 이게 비교가 돼요. 선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자파에서. 예. 근데 우리는 이런 건 참 너무 안타까워요. 예, 우리 보수 우파에서도 이렇게 이름 모르게 이렇게 사망하시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또 큰 부상 당하신 분들을 꼭 기억해주고 이분들에게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되는 어떤 이런 좀 활동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은 화폐 개혁은 다음 주에 속속 좀 얘기 좀 해준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떻게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기 소감 한마디 오늘 처음 출연하셨으니까. 네, 정말 이렇게 애국자분들이 있기에 지금 저희 대한민국이 그래도 현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더 많은 젊은 층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깨어나서 이 시국에 대해 더 이렇게 논쟁하고 더 이렇게 잘 되는 나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꾸만 저기 침묵하지 말고 저한테 말직은 없어도 옳은 말은 자꾸 외쳐서 떨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작은 소리라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더더욱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아까 그 곽은경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수 우파 이렇게 집회 참여하시다가 사망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큰 유튜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가세현이라든가 신의 한수라든가 아니면 또 보수 우파 이런 큰 유튜버 분들께서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이름을 거론을 해주시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들고요. 또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유시민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 전문가 되셨어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가면